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정원가 전략에 대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차별화 전략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품 차별화 전략이라는 거 뭐냐면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제품의 어떤 특색, 서비스의 특색을 가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가치를 더 높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에어컨에서 단순히 이제 공기만 이렇게 아주 서늘하게 아주 습기를 낮춰서 아주 쾌적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온풍기도 나오게 할 수 있겠고, 그죠? 대부분 이제 학교에 설치된 어떤 장치들 보면 냉난방 겸용이 많아요. 그것도 차별하다. 어떤 제품의 특색을 가한 거. 그래서 경쟁 업체들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구매자, 여기서 말하는 구매자는 소비자가 포함되겠죠. 제품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면 인식하는 가치보다 높은 가치를 창출할 때 가능하다. 그쵸? 새로운 기능을 추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품 차별화 전략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스마트폰 생각하시면 돼요. 스마트폰이야말로 차별화의 어떤 결정체죠. 우리가 폰 그러면 어때요? 기본적인 거는 통화하는 거잖아요. 그죠? 통화. 근데 지금은 그게 뭐 통화만 해요? 그게 뭐 결제 기능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영화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수업 듣는 친구들 중에 휴대폰으로 수업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수업 듣는 친구들도. 모니터, 컴퓨터 모니터 이용 안 하고, 그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심지어 뭐 나침반도 들어가고, 사진도 있고, 동영상도 촬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차별화의 어떤 결정체라고 한다면 저는 폰이라고 봐요. 그래서 앞에다가 그냥 전화기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스마트폰, 애플 아이폰 처음 출시해가지고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할 때 보면, 그죠? 저도 처음에 그 애플 3, 애플폰 3 그걸로 이제 급하게 뭐 출력을 할 일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출력하는 거 보고 저는 그때 되게 신세계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게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어쨌든 구매자들이 인식하는,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그 가치보다 더 큰 제품,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게 차별화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러면 차별화 제품은 가격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까요? 하죠. 왜 하냐? 그만큼 전제돼야 될 거는 그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어떤 선호도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브랜드 로얄티라는 말을 써요. 제품 충성도, 상표 충성도. 저도 좀 애플폰을 쓰지만, 아이폰을 쓰지만 아이폰을 왜 쓰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충성도가 있어요. 애플 제품을 한 20여 년 동안 써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충성도가 있죠.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죠. 그리고 제품 차별화가 성공하려면은 그럼 왜 충성도가 생기냐, 상표에 대해서. 그만큼 품질력이, 다시 얘기하면 제품의 기능이 올라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품 기능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차별화가 해야 사람들이 인식할 때 쓸데없는 기능만 들어가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저는 아이폰 같은 경우 성공하게 된 가장 큰 효자 역할을 한 게 아이팟 기능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팟이라는 거 지금은 잘 안 하지만, 자,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게 제품 차별 전략, 일단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다. 어떤 차별화를 하려면 당연히 어떤 제품 같은 경우에는 특색을 가하게 되면 돈이 더 들겠지. 에어컨에서 찬바람만 나오는 것보다는 뜨거운 밤 나오게 하려면, 또 뜨거운 바람이 나오게 하려면 장치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용이 더 들겠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품 품질이 어느 정도 높다는 걸 전제로 우리가 차별화 전략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슈도 너무 중요해요. 다른 기업이 제품 차별화 전략을 모방할 경우 그 효과가 감소한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차별화 전략을 썼어. 그러면 그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매혹을 느끼게 되죠. 그렇게 되면 다른 기업들이 따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차별화 전략은 효과가 없어지니까 항상 선도 기업들은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차별점을 줄 수 있는 제품의 특징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게 어렵죠. 시장의 선도를 지키는 게. 자,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개념이 뭐가 있냐면은 이 개념인데 이렇게 한번 잘 나오는 거로 파란 거 좀 안 보이나요? 이거 좀 진한 것 같은데. 네, 진하다. 스트래티직 컨버전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컨버전스 개념이 뭐냐면은 컨버전스죠, 발음이. 컨버전스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수렴이라는 뜻이야. 수렴 알죠?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발산 수렴 이런 거 배웠잖아요. 발산 수렴. 수렴은 그야말로 한 점으로 한 값으로 모이는 걸 말하죠. 전략적 수렴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차별화 전략을 한 기업이 쓰고 다른 기업들이 흉내를 내고 또 다른 기업이 흉내 내면서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차별점을 찾기 위해서 계속 기업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례를 들면은 1990년대 후반에 호텔끼리 차별화 전략으로 각축을 벌인 적이 있는데 여러분 호텔 중에서 그 웨스틴 호텔이라는 데 아시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웨스틴 조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침구를 가지고 이 호텔에서는 침구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침구를 갖다가 헤븐리 베드라고 그래갖고 뭐 천상의 침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서 이제 소비자들, 고객들로 하여금 최고의 어떤 편안한 어떤 잠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른바 이제 침구를 고급화 시켜서 예를 들면 뭐 면 같은 것도 뭐 60수, 100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거의 실크 같은 면, 좋은 면들. 그리고 뭐 베개에도 뭐 솜이 아니라 뭐 아주 폭신한 뭐 깃털 같은 거 들어간 것들 이런 베개들 만들어서 제공했더니 그 호텔 경쟁 업체들 많잖아요. 뭐 메리엇이라든가 그죠? 하얏트라든가 뭐 플라자 호텔이라든가 이런 호텔들이 다 비슷한 전략을 취하는 거야. 예를 들면 뭐 메리엇 호텔은 뭐 원기 회복 침대다. 이 침대에서 자면 원기가 회복된다. 그리고 뭐 하얏트 호텔 같은 경우에서는 뭐 하얏트가 인정한 정말 고객을 위한 침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광고 전략을 펼치고 플라자 호텔 같은 경우에는 뭐 수면 향상 프로그램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유수의 호텔들이 침구를 가지고 이른바 침구 전쟁이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차별화되는 수준이 한 점으로 다 수렴되더라. 결과적으로는 그 침대가 그 침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마트폰에서도 나타나는데 스마트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삼성전자하고 그 애플의 아이폰이 지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두 회사의 제품들도 디자인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기능적으로는 거의 수렴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카메라 기능 강화하고 그리고 화면 커지고 사실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손 안에 들어가는 폰이라고 해서 화면 크기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죠, 사이즈를. 근데 삼성이 이제 뭐 노트 만들고 뭐 이러면서 화면 키우니까 애플도 키우고 그 다음에 이 아이콘 모양 같은 경우에는 또 애플이 먼저죠. 그러니까 서로 비슷하게 가요. 그럼 나중에는 누가 이길까? 애플하고 삼성하고 최후의 어떤 승자는 두고 봐야겠죠, 그죠? 왜냐면 애플 같은 경우 삼성보다 불리한 점은 삼성은 이제 그 모기업이 워낙 탄탄해서 자금력도 좋고 인재풀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지만 애플은 또 소비자들의 충성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우리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애플의 아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두고 봐야겠네. 자, 이해되셨죠? 스트래티직 컨버전스, 전략적 수렴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품 차별화 팀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 팀을 가동해야 된다. 제가 인사조직 전공이라서 이야기해본 거고요. 당연히 어떤 TFT를 가동을 해서 특별 전담팀을 만들어서 신상품을 개발해야겠죠. 그 다음에 창의성이 발휘되도록 보상 필요하다. 역시 제 전공이 조직 인사다 보니까 보상이 중요하다. 사람에 대한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16페이지 한번 봅시다. 16페이지는
차별화 전략의 고려 요인인데 상당히 중요해요. 자, 제품 복잡성이라는 게 있네. 제품 복잡성. 이 개념은 뭐냐면은, 자,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차별화가 잘 이루어졌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해요. 왜냐면 제품을 봤을 때 어떤 기능이 추가되면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어른들이 이제 스마트폰 사용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기능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죠? 나이 많이 드신 분들. 근데 복잡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차별화가 잘 됐나? 다시 복잡하면 제품이 복잡할수록 차별화가 잘 이루어졌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다. 베너핏을 생각해야 된다. 편익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만년필 중에 이런 만년필 있죠? 몽블랑이라는 만년필 있잖아요. 몽블랑. 그 다음에 이 몽블랑 만년필 비싼 만년필인데 웬만한 거 구입하려면 거의 한 50만 원 정도 줘야 돼요. 너무 비싸죠? 좋은 거는 뭐 몇백만 원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필기할 때 많이 쓰는 빅볼펜을 보면 어떤 게 더 복잡해요? 몽블랑 만년필 같은 경우 분해해 보면은 부품 되게 많아요. 뭐 펜촉서부터 해서 뚜껑도 있고, 뭐 잉크 들어가는 데도 있고, 뭐도 또 분해되고. 근데 부품이 한 10개 이상 될걸요? 10개에서 20개? 이거는 딱 3개라고. 심하고, 그죠? 그 통하고, 뚜껑하고, 곤충 같아. 막 머리 가슴 배처럼, 그죠? 근데 그러면은 차별화가 이게 몽블랑 만년필이 더 잘 된 거라고 얘기할 수 있나? 이 편익이 뭐냐면 편리한 이익의 약자야. 그러니까 고객들이 인지하는 편리한 이익. 이거는 정말 기능적인 편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필기용이라고요. 이 몽블랑 만년필은 물론 필기도 하지만 주로 어느 때 쓰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위신을 드러낼 때, 프리스티지, 위신을 드러낼 때 쓰는 거잖아. 예를 들면 뭐 고급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결제할 때 펜을 딱 꺼낸다든가.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위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기능적 편익보다는 어떤 상징적 편익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편익에 맞는 제품을 고려해서 우리가 차별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 얘기예요. 그래서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차별화가 잘 됐다 얘기할 수 없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른들 같은 경우 그 전자제품 같은 경우 기능이 너무 많은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옛날에 전화기 중에서 이렇게 전화기 보면 이렇게 전화 숫자 패드가 있는데 어르신들은 이제 노안이 있으니까 이 작은 글씨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패드를 되게 글자를 크게 키운 전화기가 있었다고요. 유선 전화 중에 이런 거 잘 팔리는 거예요.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패드니까. 숫자 패드니까.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제품 형태를 우리가 차별화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주로 제품 형태는 디자인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 디자인. 그 디자인 그러면 역시 애플. 그죠? 애플의 맥북도 보세요. 그죠? 맥북.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생산이 안 되는데 소니에서 노트북 만들 때 바이오라는 노트북이 있었거든요. 이거 한번 소니 바이오 노트북 한번 찾아보세요. 또 이 바이오라는 로고가 이제 노트북 그 위에 이렇게 딱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디자인이 참 예뻐요. 저도 이 소니 바이오 노트북을 써봤는데 디자인 쪽에서 상당히 만족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디자인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기존 제품과는 뭔가 다르고 내 거는 좀 특별하다라는 거 그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제품 형태 가지고 해가지고 차별화를 하려고 많이 하죠. 그죠? 디자인 조금 바꿔서 뭐 엔진이나 기타 부품은 동일한 걸 쓰고 디자인을 바꿔서 마치 새 차의 어떤 느낌을 주도록. 그래서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 어떤 자동차가 출시된 지 한 3, 4년 정도 지나면 페이스 리프트라고 해가지고 디자인을 조금씩 바꾸죠. 그죠? 담배 케이스 같은 경우도 옛날에 뭐 레트로 케이스다라고 해서 하드 케이스 안 쓰고 종이 케이스 쓰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출시 타이밍 한번 볼까요? 출시 타이밍은
제품을 언제 론칭하느냐, 론칭 시기를 늦췄다가 길었다가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출시 타이밍은 제품 수명 주기하고 한번 우리가 관련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제품 수명 주기 설명해 드렸었나?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저도 헷갈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서 제품 수명 주기가 시간에 따라서, 여기는 뭐 매출, 판매도 좋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런 사이클을 갖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도입기 때는 매출 판매가 잘 안 되다가 성장기 때 막 늘어나고, 그러다가 이제 성숙기 때는 정점을 찍다가 서서히 내려가고, 쇠퇴기에는 쭉 내려간다. 약간 S 형태를 띈다고 하는데, 도입기부터 이 쇠퇴기까지를 이걸 한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출시 타이밍은 이 사이클을 가지고 주로 얘기할 수 있다. 이 사이클을 짧게 잡느냐 혹은 길게 잡느냐 이렇게. 근데 아무래도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자제품 특유의 도입기, 성장기, 성숙, 쇠퇴기가 상당히 짧죠. 컴퓨터 같은 경우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가 90년대 이제 초반부터 많이 이제 PC가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그 제품의 성능이 금방금방 바뀌어서 수명 주기가 상당히 짧았어요. TV 같은 경우도 과거 10년 전에 TV는 그 화면이 작았는데 지금은 대형 TV가 막 선호되잖아요. 75인치가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65인치, 75인치가. 그런 걸 보면은 45인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제품 수명 주기를 떠난 제품. 그러니까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수명 주기가 짧은데, 고객들이 충성도가 있고 브랜드에 대해서 충성도가 있고 그 제품을 사랑하면 전자제품 같은 경우도 비교적 이 사이클을 길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애플하고 역시 삼성전자가 대표적인데, 삼성전자가 후발주자였잖아요. 스마트폰에서는 애플보다. 그래서 선점을 애플이 하다 보니까 애플을 밀어내기 위해서 삼성이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신제품 주기를 거의 두세 달로. 제 기억으로는 삼성이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처음 만든 게 갤럭시 A라는 제품이었는데, 불과 한 3개월 후에 S라는 제품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애플 3도 나오고 한 1, 2년 갔을걸요. 고객들이 상당히 그 제품을 좋아하니까 급하게 이렇게 급하게 여러 가지 제품을 내놓는 전략을 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른바 고객들한테 여러 가지 제품을 미는 푸시 전략을 쓸 필요가 없다. 삼성은 여러 가지 제품을 가지고 계속 푸시를 했죠. 나온 제품이 도입기도 되기 전에 없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이 사이클 끝까지 안 가고. 근데 애플은 느긋하게 고객들을 끌어오는 전략을 펼치는 거지. 충성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양 회사가 1년마다 스마트폰을 새롭게 내놓는데, 그거는 최근의 일이고요. 오히려 애플이 느긋하게. 자동차 업계에서도 그래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독일 자동차들, 뭐 벤츠나 BMW 같은 경우, 보통 자동차 같은 경우 한 자동차가 수명 주기를 한 7, 8년 정도로 보는데,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발주자다 보니까 거의 뭐 4, 5년에 한 번씩 신제품을 내놓는, 그래서 고객들한테 자꾸 여러 가지 제품을 푸시를 하고, 그리고 제품 디자인도 많이 바뀌고. 그러나 독일 차들은 제품 디자인도 그렇게 파격적으로 변하지 않아요. 천천히. 기본적으로 전 세계 고객들의 충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출시 타이밍을 가지고도 차별화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라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 입지라는 게 있어요. 지역 입지. 지역 입지라는 거는 접근성하고 그 다음에 점포의 집중도가 생명인데, 점포의 집중도 같은 경우에는 그거 생각해 보면 되겠다. 장충동 할머니 보쌈 보세요. 거기 다 원조라고 하면서 장충동에 가보면 뭐 족발이나 보쌈집이 쭉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뭐 몇 군데 가봤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맛의 차이를 별로 못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점포들이 집중해 있으니까
경쟁이 치열하고. 떡볶이도 많네. 떡볶이도 마찬가지네. 떡볶이가 어디야? 어디가 유명하죠? 떡볶이 그러면 무슨 동이지? 거기도 떡볶이가 유명한 동네가 어디죠? 생각이 안 나네. 그런 게 생각이 안 나요, 요새. 자, 그래서 장충동 족발, 보쌈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접근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그 까르푸 매장. 까르푸가 이제 프랑스 회사거든요. 프랑스에 있는 그 할인점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들어왔다가 망했어요. 왜냐면은 접근성에서 상당히 떨어져서.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이런 데는 대부분 지하철역 끼고 있는 경우가 많죠. 교통 좋거나. 그죠? 근데 까르푸 같은 경우에는 물건 값을 이제 낮게 책정하다 보니까 그 매장을 갖다가 교통 좋은 데다가 설치하다 보면은 이제 가격이 비싸질 거 아니에요. 건물 올리고 뭐 짓고 이런데. 그래서 좀 외진 데다 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졌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까르푸가 홈에버 이랜드 쪽으로 넘어가요. 나중에는. 그러다 다시 홈플러스로 넘어갔지만. 그래서 접근성도 상당히 중요한 차별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집중화되면 점포들이 집중하게 되면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가 좋아지기 때문에 차별화가 일어난다. 성수동인가요? 그 구두 만드는 거리? 예, 그쪽도 마찬가지죠. 좋은 구두 살 수 있어요. 품질 좋고 가격 저렴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업 평판 볼게요. 기업 평판은 기업의 우호적인 어떤 이미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태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평판이니까 우리 CSR 활동하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CSR 활동 많이 하면 사회공헌에 대한 여러 가지 기여도가 크니까, 뭐 CS, V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유가치 창출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해서 좋게 이 기업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차별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강의 좀 길었는데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뤄봤습니다. 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